그래서 이제 그 모건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의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원시 공동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디언족과 같이 살았다요. 이러코이족인데 이러코이족은 6개의 부족으로 6개의 부족 연맹 국가였답니다. 그래서 연방제 방식이었대요. 연방제 방식.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살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커이족에 대해 처음으로 얻은 지식을 토대로 고대 신사들의 자유, 평등, 우애를 기술하였으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주택과 주거 생활에서는 살아있는 공산제가 토착 아메리카인들의 건축 양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상술하였다. 모건은 이 책에서 인류의 발전 단계를 야만, 미개, 문명의 세 단계로 나누고 야만과 미개는 다시 하기, 중기, 상계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목의 시족제의 이로커이족은 미개의 하기, 북의 시족, 사회인 그리스, 로마는 미개 상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는 주로 생활자료의 생산 진보를 기초로 하여 이러한 시대 구분을 하였다. 자, 그 다음 또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다음에 이 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적 제도의 연구에서는 인류 사회는 모건제로부터 부건제로 발달해 왔음을 입증하고 또 원시 사회의 조직 원리는 혈연에 기반을 두었다가 후에는 지역과 재산에 기반을 둔 정치 사회로 발달하였다고 한다. 가족에 관해서는 원시 사회에서의 나눔이 행해지고 야만, 미개, 문명 사회에서의 발달에 대응하여 혈족혼 가족, 반혈족혼 가족, 대우혼 가족, 가부장제 가족으로 발전하고 문명 단계에서 일부제 가족이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재산제도에 대해서 원시공산제로부터 사회재산제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공동체가 생산력이 낮을 때, 즉 잉여 생산물이 없을 때는 생물학적인 그 바운더리죠. 혈연에 기반했다는 거야. 그런데 비로소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면서 권력관계, 돈과 권력이죠. 돈과 권력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혈연이 아니라 바로 이거 돈과 권력이죠. 재산에 기반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여기서 대우원이라는 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대우원은 그 불특정 다수인과 그 성적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거야. 일부 일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처 다부제, 그죠? 일처 다부제나 아니면 일부 다처제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다부 다처제,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없는 거가 아니라 그 암호하고 성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이걸 대우원이라고 그래. 그냥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돼. 배우자. 배우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주 원시대 때는 이런 배우자가 없는 성적 관계를 맺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 배우자가 있는 성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막스가 그 충격받은 게 두 가지 이 책인데, 하나는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과 이 모건의 고대 사회, 이 두 가지를 충격을 받아서 막스가 노트를 많이 작성해. 노트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죽을 때 원래 이 고대 사회를 기본으로 자기가 책을 쓰고 싶었는데 못 쓰니까 노트를 죽을 때 엥겔스한테 주면서 나 대신에 책을 써라. 그래서 엥겔스가 막스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엮어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 사회시설의 기원. 그래서 이게 모태가 이 고대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고대 사회에 관한 마르크스의 주석을 기초로 했다. 공동체적 가족관계와 성적 평등의 번영이나 경제단위 및
여성의 예속으로서의 개별적 가족으로의 번영에 관해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던졌습니다. 당시 인류학은 사유재산과 계급이 모든 사회의 보편적이라고 봤지만 모건과 엥겔스는 반박한다. 오늘날의 인류학에 따르면 평등한 원시 공동체에서는 자연에 대한 권리가 공통적이고 소유된 재산은 순전히 개인들의 소비와 소지된 것에 국한됩니다. 기존의 신분은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입증된 지혜, 능력, 품성 등에 직접적으로 설명되며 대표자는 본질적으로 집단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족 사회재산 국가에서 막스와 엥겔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는 거야. 왜 하필이면은 고대 사회를 보면 막스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막스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날 그 부르주아 가족제도, 자본주의 가족제도, 이 가족제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즉 부르주아 가족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사유재산도 마찬가지 역사에서 만들어진 거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계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스가 생각한 자본주의의 결혼제도, 일부일처제죠? 일부일처제. 막스가 일부일처제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막스는 뭐라 그러냐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그죠? 일부일처제가 달성할 거라 그랬어. 달성된다. 사랑에 기초한. 왜 그러냐면은 자본주의에서 결혼은 재산이죠. 재산. 주로 재산. 권력도 있지만, 재산을 주로, 물론 권력도 있지만, 재산을 주로 해서 제도적인 매춘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창녀는 여러 명에게 몸을 팔지만, 자본주의에서 결혼제도, 여기서 자본주의 결혼제도는 부르주아들의 결혼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르주아 결혼제도는 한 남자에게, 그죠? 한 남자에게 몸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건 이제 자본주의 결혼제도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 재벌들 봐봐. 그죠? 재벌들 결혼 동맹하죠? 재벌들은 대부분 중매로 하죠? 연애 결혼은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나 연애 결혼하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매 결혼하죠? 결국 그거야. 돈과 권력에 의한 결합이라는 거지.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돈과 권력에 의한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사랑이 없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눈을 많이 판다는 거죠. 그래서 매춘이 제도로서 불가피하다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결혼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일부일처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결혼 제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말한 거는 결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분도 그렇죠. 기존의 신분은 세습되는 거죠. 옛날에 중세 때 보면 목사, 종교귀족도 세습이 됐어요. 사법귀족도 세습이 됐어요, 옛날에는. 다 세습이 됐죠? 그러니까. 근데 옛날 원시 공동체에서는 세습된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죠? 이런 것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자도 그 집단에서 동등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런 거죠. 그래서 권력의 독점,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권력과 신분의 독점이 없었다. 이것도 다 신분제도나 계급제도가 절대적인 거 아니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없다.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모든 중남미 원주민들은 유럽의 전년기까지 공산제적이었다는 잘못된 가정은 부분적으로는 고도로 계층화된 멕시코 아즈텍족 민주주의에 대한 모건의 과대평가에 기인하기도 하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모건의 이와 같은 과대평가를 엥겔스가 수용한 데서 비롯된다. 이제 여기 공산제했다는 거, 이거를 목가적으로, 그죠? 긍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막 의식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가지고 공산주의 형태로 된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너무나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걸 서로 간에 죽지 못해서 나눠 가진 거지. 무슨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를 하자 그래서 했다는 게 아니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원시 공산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면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는 이동할 수 없는 토지의 영매인 촌락 공동체였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촌락 공동체가 아닌 도시에 공장을 건설하였고 이 도시에선 노동자가 필요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본가와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개별 계약에 의해 임노동을 한다. 자본가 입장에서 촌락 공동체에서 감출된 노동자들이 수많은 임노동 계약을 통해 서로 경쟁해야 낮은 임금으로 노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촌락 공동체, 봉건제 촌락 공동체, 그죠? 이런 촌락 공동체의 신분적인 것. 그래서 지배계급들은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겠죠? 지배계급들은 일부 다처제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일부 일처제거나 아니면은 남자 같은 경우 결혼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겠죠? 그런데 바로 도시로 나가게 되면 도시에서, 처녀나 총각이 도시에서 유랑을 하게 되죠. 개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노동이 자유로운 것처럼 도시에서는 연애도 자유롭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혼제도도 바뀐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여기 봅시다. 그다음. 자본주의는 토지에 구속된 대가족을 하나하나의 노동자로 해체해야 하고 이 노동자들을 농촌에서 공장 그대로 모이게 해야 한다. 자본가는 임금을 최선으로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으로 대가족을 먹여 살리기는커녕 초창기에는 혼자서 살기도 힘들었다. 대가족은 각자 임노동 계약을 얻기 위해 도시로 흩어졌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으로 자신의 생계만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져 해가족으로 분화되었다. 노동자들은 일부 다처제를 유지할 능력도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옛날에 70년대 다 겪었을 거야 아마. 70년대 자식이 많잖아. 누구는 돈 벌러 부산 가고 누구는 돈 벌러 서울 가고. 함께남 동지의 형제자매가 많았다는데 그 위에 어디로 돈 벌러 갔어요? 서울로. 전부 다? 그래서 함께남은 눈이 튀었나 보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 그랬잖아, 그지? 역시 일찍 올라간 사람들이 그나마 좀 나아. 주변에 어디 군산이나 이런 데 간 데보다. 저기 뭐야, 이영 동지는? 얘는. 어디로 갔어, 돈 벌러? 저희는 부잣집이었 되잖아. 그랬어? 그래, 여기도 나왔네, 그지? 고기도 많이 먹고. 여기 다 나온다, 그지? 가난한 사람들은 대가족을 유지할 수 없잖아. 그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핵가족으로 분화했대. 저희 집에는 가서 말할 때 17식구가 있다. 거봐, 역시 달러 부자들은. 자, 그 다음. 여성들도 노동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였으므로 가난한 노동자의 첩으로 남지 않는다. 대가족과 축첩은 오로지 자본가에게만 가능한 선택이다. 공산당 선언에서 지적하듯이 자본가는
노동계급이 여성을 첩으로 삼거나 고급 ten녀로 삼는 한편 자기들끼리도 고매한 사교 생활을 통해 뜻대로 몰래 혹은 노골적으로 동료의 부인이나 자매를 공유한다. 욕구를 억누를 수 없는 노동자는 열악한 매운굴에서 위안을 받을 뿐이다. 네. 봐봐, 내가 여성인데 가난한 노동자의 첩으로 가겠냐고. 차라리 내가 가서 돈을 벌고 말지, 그죠? 그래서 여성들은 가난한 노동자의 첩으로 안 간다는 거야. 귀족이나 부자들의 첩으로 가더라도. 그래서 바로 이 축첩이라는 거는 자본가에만 가능한 거.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 공장에 보면 공장장 제일 많은 게 뭐야? 조그만 거에서 격리, 그죠? 나도 어릴 때 격리하는 누나들 봤는데 우리 동네에 몇 명의 여성들도 격리하면서 사장 세컨드였어. 그런 게 많았단 말이야. 노동계급 여성을 첩으로 삼죠. 그 다음에 어때? 자기들끼리 사교 생활하죠? 여러분, 영화 많이 봤죠? 그죠? 귀족들 영화 보면 지들끼리 다 몰래 하잖아. 노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불쌍한 노동자들은 도시에 아주 비위생적인 매운굴. 그죠? 매운물이 뭐예요? 창녀촌. 창녀촌. 매운굴. 그리고 결혼도 못한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는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고매한 자본주의의 일부일처제는 되게 고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에게는 일부일처제도 하기도 어렵고 자본가들은 일부일처적 하면서 다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막스가 이걸 익혔는데 그래서 비아냥거렸는데 이 비아냥거리는 걸 놓고 그 막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산당들은 저거다. 일부일처제를 반대한다. 일부일처제를 반대한다. 그런 주장을 해서 프리섹스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막스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정한 일부일처제가 안 된다는 거야. 막스나 엥겔스나 레닌이 한 말은 진정한 일부일처제, 사랑으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여성들이 남자한테 구속당하지 않는, 경제적으로 구속당하지 않는, 언제든지 결혼도 할 수도 이혼도 할 수 있는 진정한 일부일처제는 사회주의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많이 있었는데. 어떤 말? 운동한 사람들은 자유연애를 지향한다. 운동하는 사람들? 자유연애. 운동권들. 운동권들을 자유연애를 지향한다? 그런 것보다. 서울에서 나와. 그렇지. 이런 이제. 다만 저런 거는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적인 일부일처제. 그죠? 나도 중매라는 거 생각도 못 해봤어. 한 적도 없고. 뭐, 중매, 무슨 얼어 죽을 중매야. 가진 재산도 없는데. 중매 같으면 안 하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운동권들은 자유연애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죠? 중매? 중매는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 자, 그 다음. 엥겔스는 부르주아 법률로 가족제도를 부정하였다. 엥겔스는 메리 번즈가 죽을 때까지 그녀와 사실한 관계에 그만 법적으로 하지 않았다. 메리 번즈가 사망한 후 그녀의 동생 리즈 번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당시 영국에선 부인이 사망할 경우 요청으로 남은 처제와 결혼하는 관례가 있었다. 다만 리즈 요청에 의해 인종을 무려 혼인신고를 하였다. 엥겔스는 그 이후에도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다. 엥겔스는 번즈 자매와의 관계를 볼 때 일부 일처제에 구속받지 않을 것으로 보낸다. 엥겔스는 자식을 낳지 않았다. 그래서 엥겔스가 사장님이잖아. 사장님이니까 부르주아 일부일처제를 했으면 어때? 사모님하고 결혼했겠죠? 근데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엥겔스는 그 메리 번즈와 리즈 번즈, 첫 번째 메리 번즈인데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메리 번즈가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일단 메리 번즈가 확실한 거는 뭐냐면 아일랜드 출신의 그 맨체스터 영국의 산업혁명이죠. 맨체스터 지대의 여성 노동자였어. 여성 노동자. 그래서 이 동네를 뭐냐면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사는 곳인데 리틀 아일랜드라. 나 여기 갔다 왔어요. 내 책에 나오는데 리틀 아일랜드. 여기 출신이야. 그리고 이 여자가
그 노동자인데 깨우친 노동자야. 각성된 노동자. 운동권 노동자, 여성 운동권 노동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뭐 엥겔스의 아버지 집에서 노동운동에서 잘렸다. 그래서 엥겔스가 눈이 맞았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분, 청년 막스라는 영화, 청년 마르크스라는 영화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 이제 하나의 썰이고, 주장이 입증된 것만 이해한다면, 맨체스터 지대의 여성 노동자, 아일랜드 여성 노동자였고, 각선된 노동자였고, 이 노동자는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했어.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랬죠. 그래서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했어. 아일랜드 독립운동. 그래서 아일랜드 공화주의자, 아일랜드 공화파의 조직원이었어. 내가 맨체스터에 가봤는데, 이 맨체스터는 우리나라 울산처럼 엄청난 그 산업도시였고, 이 막스 이전에 일요일에 노동자들이 약 천여 명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학습도 했대. 그 홀도 내가 가봤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말해서 여러 사회주의자들, 맨체스터에 여러 사회주의자, 오웬이 알죠? 오웬도 맨체스터의 유지야. 그래서 여러 사회주의 조직들이 많았고, 여기서 의식화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엥겔스가 쓴 책이 있어. 1830년대 영국 노동계급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책을 썼을 때 바로 이 책의 내용이 주로 아일랜드 노동자들의 상태를 분석한 건데, 이 책에 도움을 줬어. 그래서 평생 엥겔스와 같이 혁명가로 살았어. 여성 혁명가. 그래서 엥겔스나 이 여성이나 부르주아 그 결혼 제도를 부정해가지고 제도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이 여동생도 엥겔스하고 누나랑 같이 혁명운동에 종사했는데, 언니가,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는 사실혼 관계였고, 죽고 나서는 이제 처제랑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빅토리아 시대의 관행이래요. 부인이 사망했을 때 처제가 노처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처제와 결혼하는 관례가 있었답니다. 근데 동생인 이 리즈번즈는 언니처럼 그렇게 아주 혁명가는 아니었나 봐요. 엥겔스의 정식 부인이 되고 싶다 그랬대. 그래서 임종하기 직전에 엥겔스가 동네의 성공의 목사를 데려와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엥겔스는 자식을 낳지 않았고, 이 뒤에 나오는데 이것도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엥겔스는 혈흔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는 가족이 아니라 군지적 근본적 공동체로서 가정을 평생토록 유지하였다. 엥겔스는 번즈 자매와 그 조카, 마르크스의 자녀, 마르크스의 하녀, 마르크스의 사생아, 그 밖의 혁명적 동지들과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다.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죽을 때 재산을 보니까 약 50, 오른날을 뜨면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 지금 현재 돈으로.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엥겔스가 같이 데리고 사는 식구들 있잖아. 이런 식구들이 한 20여 명 있었던 것 같아. 20여 명 다 혁명가들이죠? 엥겔스 집에 혁명가들이 살고, 혁명가들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엥겔스가 다 먹여 살린 거예요. 다 먹여 살고, 죽을 때는 이들한테 골고루 나눠줬고, 죽으면서 엥겔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묘지를 쓰지 마라. 화장한 다음에, 바다에, 병에 넣어서 바닷속에 수장해라. 바닷속에서 유해를 해가지고 바닷속에 수장하라 그랬대요. 그렇게 했는데, 막스의 장례식 때는, 막스 장례식 1883년인가? 이때 죽었는데, 장례식 때는 한 10명밖에 안 왔대요. 근데 엥겔스가 죽은 게 언제더라? 1890 몇 년이지? 1894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그럴 때인데, 90년대 후반에, 1890년대 중반인데, 이때는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렀대더라고.
장례식은 성자에게 치르는 어쨌든 화장을 해서 노를 쓰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엥겔스가 이렇게 공산주의적인 생활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생활로 보면은 막스보다는 엥겔스가 훨씬 더 공산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엥겔스는 공산주의적 공동체를 할 만큼 재산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이전 사회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인류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원시 공동체의 활력이 근본 자본주의 사회보다 강력하다고 보았다. 그는 다윈의 진화로 모건의 1877년 전서 고대사회 야만에서 미개를 거쳐 문명에 이르는 인류 진보의 계열의 연구에 감명을 받고 가족에 대한 노트를 작성하였다. 엥겔스가 마르크스 위원에 따라 이 작업을 계승하여 1884년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을 출판하였다. 자, 막스가 처음 분석한 거. 처음 분석한 사회는 당연히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거. 그죠? 그러면서 다시 또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거. 여기까지 분석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봉건제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봉건제 전에. 그래서 봉건제 전에 한 게 막스가, 정치경제학 요강인가? 그룬투스에, 거기에서 나온 게 세 가지를 나왔어요. 아시아적,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시아적 생산 양식, 그 다음에 로마적 생산 양식, 그 다음에 게르만적 생산 양식,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봉건제 이전에. 그러면은 이런 게 아시아적, 로마적, 봉건적, 게르만적 생산 양식은 다 뭐냐면 사유재산이 생기고 나서야. 사유재산 이후란 말이야. 그래서 막스가 생각한 건 사유재산 이전, 사유재산이 생기기 이전 원시사회는 어땠을까라는 궁금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이때 모건의 고대사회라는 책이 나왔고 이 책을 보고 막스가 사유재산 이전의 시대는 어땠나를 알고 싶었던 거고 이 노트를 썼고 이 책에 따라서 사유재산 가족 국가의 기원이 나타났다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유재산 이전에는 부르주아 가족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계급, 그 다음에 국가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재산이나 가족이나 계급, 국가는 있었다가 없을 수도 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폐지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뭐 되게 중요해. 종교도 마찬가지야, 종교. 우리 종교 공부했죠? 종교도 신이 뭐 하늘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지. 다 인간이 만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교도 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폐지할 수 있다. 폐지할 수 있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산물이다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산물이다. 즉 신이 준 절대적인 산물이 아니다. 이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영원하지 않듯이 이러한 신분제도도 영원하지 않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쭉 읽어봅시다. 미국의 변호사인 모건은 인정 및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며 이로커이 족의 명예 부족원이었다. 그에 따르면 모계사회인 이로커이족은 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며 남성은 결혼하면 장가를 가서 서가살이를 하였다. 모건에 따르면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여성 자매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육아를 하였다. 남자아이들이 성장하면 다른 혈족으로 서가살이를 하러 갔다. 이로커이족 남성들은 각각 다른 혈족에서와 서가살이를 하였기 때문에 같은 혈족의 여성 자매들에게 지배당하였다. 하지만 양도 가능한 재산이 생기면서 여성 자매가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고계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